안녕하세요. NCS 활용 가이드 홍선혜입니다. 얼마 전 국제금융기구의 채용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이 채용 설명회가 끝난 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소위 명문대학의 높은 학점, 좋은 영어 성적을 가진 지원자들이 우수수 대거 탈락했기 때문인데요. 금융기구의 채용 기준은 스펙보다는 능력 그리고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점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았던 탓이었겠지요. 이렇게 스펙보다 경험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추세는 국제금융기구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신입사원 채용 대신에 경력사원을 뽑겠다는 기업들의 비중이 전체 기업의 43.8%나 차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두 짐작을 하시겠죠. 전체 43.8% 기업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대답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바로 이 점들이 NCS 도입을 서둘러서 확대시켜야 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면접에서 마지막 말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그럴 때 이런 말들 흔히 많이 하는데요. 이 기업을 위해 준비된 인재,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하지만 정말 준비된 인재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CS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NCS 특강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NCS 특강 제11강이죠. 오늘부터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 10번의 강의를 하게 될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기초능력은 결코 이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습득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 직업방송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 그 전략,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직업기초 능력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NCS 특강 제3강에서 설명드렸는데 직업인이라면 공통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을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직업기초 능력은 국가에서 제시한 그 능력은 총 10가지인데요. 저희들이 모듈식 교재를 만들었는데 학습자용 워크북과 교수자용 매뉴얼 이렇게 그 두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학습자용 워크북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교수자용이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죠.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어디에는 기초직업능력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직업기초능력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2002년도부터 NCS라는 게 지금 출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처음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기초직업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초직업능력이라는 개념으로 교재를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같아요. 그 코어 스킬, 이센셜할 스킬, 파운데이셔널 스킬이기 때문에 그 뭐 용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다른 능력인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자원 워크북을 보시면 이제 직업기초능력, 그러니까 기초직업능력 큰 능력에 대해서 하나 나오고요. 하위 능력별,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럼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뭐 문서 작성 능력, 문서 이해 능력, 그다음에 의사 표현 능력, 경청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이라고 구체적으로 하위 능력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 목표가 나오고 주요 용어 그리고 학습 활동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사례가 나와요. 사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활동이 나오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학습 평가 요정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교수자용 매뉴얼에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지도
또 지침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하위 요소인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기본적으로 경청 능력, 그리고 남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외국인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초 외국어 능력,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요. 자, 그림을 보시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우리 송신자,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는 사람 해서 수신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정보를 전달을 하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던 자신의 감정을 얘기를 하던 어쨌든 자신의 무엇인가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것을 듣습니다. 근데 반드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까지 거기까지가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인 거예요. 즉 사람들 사이에 의사의 전달 그리고 상호 교류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소통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류가 발생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다는 이제 말하는 사람의 표현 방법이라던가 표정, 제스처 그리고 어투 이런 것 갖고 듣는 사람이 또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 상태, 현재 상황이라던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준, 경험을 얼마큼 했는지 교육을 얼마큼 받았는지에 따라서 해독하는 데 오류가 생긴다는 말이죠. 근데 의사소통 에 대해서 이제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책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반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그냥 말하고 또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정말 내가 얘기한 것을 저 사람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의사소통 기법이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본인이 말하고 그 사람의 반응까지 꼭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재석 MC가 잘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달했는데 뭐 아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면서 지레짐작 그냥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서 엇갈린 정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적이고 이게 판단을 그냥 너무 빨리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 호흡이 척척 맞으니까 뭐 부부끼리라도 호흡이 척척 맞으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사소통에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이 점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건데요.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꼭 그걸 말로 해야 해? 하면서 이제 그 오류가 많이 발생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는 언어로 그 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문서, 글로 이제 그 의사소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문서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문서로 작성된 글이나 그림을 보고 내용과 요점을 판단하는 능력. 이게 의외로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국어 공부하고 논술 공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여기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문서 이해 능력 OECD 꼴찌라고 하면서 한 이제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건데요. 버스나 지하철 편으로 이제 그 초행길을 갈 때면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노선도를 딱 보고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갔을 때 영어라는 그 영어 언어는 알매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런 흐름, 그 파악을 굉장히 못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자료가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월급에 대한 명세서, 영수증, 그리고 구직 원서, 열차 시간표, 지도, 약품에 대한 설명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문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약국에 가서도 이거를 처방을 해서 어떻게 유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쭉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이해를 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부분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이제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교과 교육 중심으로 주입식 교육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의사소통 능력, 실제 그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조금 약했다는 거예요.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어 교과라든가 이런 교과 교육에 이런 내용이 자꾸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의 상황, 그리고 직업의 상황,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구체적인 교과 안에서 내용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책 읽기를 기피하는 요즘에 더욱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반성해 보시죠. 책을 과연 얼마큼 읽는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두꺼운 책을 언제 과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그 뉴스, 신문도 안 읽는다고 해요.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간단한 그냥 핵심적인 것만 보고 이해해가지고 그 긴 문장은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겁부터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 독서량 제대로 그 문장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된 사례는 문자 해독률이 거의 100%에 육박, 그러니까 리터러시, 그러니까 문해력은 저 후진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죠. 다 글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0%에 육박하지만 문서 이해 능력은 현저히 낮아서 이제 심각한 사태,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학습자들, 여러분들께서는 문서 이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독서 일주일에 한 권씩이라도 읽고 꼭 뭐 대단한 책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 그리고 신문을 읽는 습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이해할 때는요, 여러분들 글씨는 다 읽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뭐 어휘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뭘까?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주제 파악하는 그 큰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문서의 목적,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 어떤 의도로 나왔을까? 이게 광고성 문서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 규정을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교훈성 내용인지 이런 문서의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문서가 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현안 문제를 파악해서 문서를 통해서 이제 그 송신자,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가 이제 이미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까 말씀드렸죠. 문서 이해 능력도 의사소통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지를 전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수신자는 어떻게 이 말을 듣고 행동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건 아니다. 뭐 배척을 해야 할까? 이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 사람의 의도를 이제 도표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주제별로 규격화해서 이렇게 오가나이즈를 해서 메모하고 요약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문서를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작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남한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용도로 말도 있지만 문서도 있다는 거예요. 글도 있다는 거죠. 그 글이 이메일도 될 수가 있고 하나의 기획서도 될 수도 있고 뭐 하나의 보고서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글 쓰는 능력, 소위 말해서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NCS 채용이라고 해서 보여주기식 스펙보다는 진정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요. 정작 자신의 스토리를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국어 교육이라든가 뭐 논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생각을 문서로 쓰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원을 가서 어떻게 하면 NCS 채용 방식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쓰나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사교육 시장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정말 진짜 저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본인의 생각을 아주 소소하게라도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천편일률적인 정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자신만의 스토리를 진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이야말로 정말 업무와 관련해서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서 작성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지금 낙서를 가져온 겁니까? WC는 취업난을 뚫고 드디어 A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기대에 부푼 직장 생활은 정말 즐거웠다. 입사하고 처음으로 회의에 들어간 WC는 회의 시간 동안 앞으로의 업무 방향과 중요 사항 등 많은 사항들을 듣고 자신에게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으며 그때마다 간단한 메모를 해두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하는 습관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 WC에게 한번 회의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데다가 평소에 글쓰기에 자신이 없었던 WC는 쩔쩔매며 고민하다가 회의 때 기록해 두었던 이제 메모를 떠올리고 메모를 새롭게 구성해서 보여드렸대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팀장님은 뭐 지금 낙서를 가져온 겁니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도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메모를 통해서 뭔가 이제 요점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상세하게 보고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언제 회의의 주제가 뭐고 언제 했고 장소는 언제 참석자는 누구였고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의 구체적인 증거물 누구는 어떤 얘기를 했고 누구는 어떤 얘기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메모했던 부분을 작성해서 보여줬나 보죠. 그래서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는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경, 그러니까 편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골고루 잘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만을 갖춰서도 안 되고 또 내용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이 불편해가지고 윗사람들이 그냥 아예 안 읽어버리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서술식 시험 막 글씨도 막 이렇게 날려서 핵심적으로 잘 읽어보면 내용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평가하기 싫게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좀 불리하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 그래서 글씨체뿐만 아니라 그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을 잘 맞춰서 이제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윗사람들이 봤을 때 핵심적인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주제, 규격, 유목화해서 주제별로 유목화해서 그에 따른 증거물까지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까지 같이 제시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구조, 그게 이제 형식과 내용 중에 형식적인 부분, 그 구체적인 문장, 그 다음에 세련되고 인상적인 레이아웃, 막 들쭉날쭉 하지 말고 정말 윗선에서 그 다음에 밑에 소제, 큰 제목이 있고 그에 따른 하위 제목도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맨 위가 글씨가 크다면 조금 작게끔 한다던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레이아웃도 좀 세련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서 작성의 원칙은요, 좀 이렇게 문장이 짧은 게 좋아요. 글 잘 쓰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짧습니다. 서술어하고 그러니까 주어하고 서술어가 한 문장에서 딱 들어와요. 근데 글 못 쓰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했고 뭐뭐 그랬으면 뭐뭐 했으면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말이야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이왕이면 짧게 마침표를 많이 이렇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오해하는 건데요. 문장을 어렵게 해서 자신이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제대로 글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 안 돼요. 굉장히 쉽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셔야 되고요. 한자 사용도 억지로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한자 사용도 막 써가면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이런 것도 좀 지양해서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간결체로 그리고 웬만하면 긍정문 형식으로 써주는 게 이해하기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약한 능력이 이제 경청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토론 자료, 우리 뭐 100분 토론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요. 남들 얘기할 때 제대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는 것보다는 다음번에 내가 무슨 얘기할까 이런 거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얘기를 정말 귀 기울여서 듣는 능력이 꽤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의사소통 능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송신자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수신자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냥 무책임하게 각각 착각하면서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래서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한자를 두 개를 썼는데요. 하나는 들을 문, 하나는 이제 청 이거입니다. 이 들을 문자는 요 문문자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의미이고요. 귀 이자.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로 하면 hear고요. 이런 청은요, 이제 listen인 거, listen. 그러니까 요 들을 문자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냥 듣는 거예요. 들리니까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경청, 이 들을 청자를 의미를 잘 파악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한문을 보시면 귀자도 있고요. 밑에 임금왕자도 있고요. 요 눈목자도 이렇게 옆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음심자. 이 한자가 굉장히 의미를 다 파악하는 그런 문자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귀로 왕의 같은 마음, 그러니까 귀와 하나의 귀와 10개의 눈으로 왕과 같은 마음을 담아서 듣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게 경청 능력입니다. 무조건 들었다고 해서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리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경청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할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요. 경청 능력, 나 무슨 학원에서 경청 능력이 뭔지 배웠어. 라고 해서 저 사람이 경청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방송에서 제가 경청 능력, 나 한 번 강의 들었으니까 나는 경청 능력 뛰어나. 이거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전략을 실생활에서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의 경청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 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안에는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남들 얘기 잘 듣고 그다음에 남들한테 얘기하는 능력인데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의사 표현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끔 하는 것까지가 의사 표현 능력인 거예요. 근데 무조건 말했다고 해서 말 많이 했다고 해서 저 사람 말 잘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올바른 확법을 위해서 독서를 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독서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그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있어야 그것을 걸러가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마라.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라. 겸손은 채덕의 미덕임을 잊지 마라. 과감하게 공개하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솔직 담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실하게.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청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뭔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뒤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6번 뒷말을 숨기지 마라. 끝까지 표현을 해야지 웅얼웅얼하면서 저 사람 당신 끝에 무슨 말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마디 말을 준비하라. 첫 마디가 첫 마디의 말이나 표현이나 제스처 이런 부분이 거의 첫인상의 80, 90%를 다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굉장히 스타죠. 스타분들은 이 첫 마디 하나도 굉장히 연습을 한대요. 솔톤으로 갈지, 미톤으로 갈지, 라톤으로 가야 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굉장히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 이 능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라. 즉 이성이라는 것은 논리적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너무 논리적이다. 거기로 될 게 아니라 감성적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꾀하라. 아까 무슨 또 조화를 꾀하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아까 이제 좀 전에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꾀하라.
그리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라. 이 말은 굉장히 쉽지만 이 조화롭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생각을 해서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을 완전하게 말하라. 이거는 이제 뒷말을 숨기지 말라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웅얼거리면서 겉을 이렇게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 외국어 능력입니다. 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은 그냥 뭐 영어 어휘력이라던가 뭐랄까 이제 그 문법, 그래머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데 이걸 따지는데요. 이거는 랭귀지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지. 의사소통 능력 중에 상대가 외국인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전체 맥락, 무엇을 저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알고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외국어일 뿐인데, 우리는 너무 이제 숲은 안 보고 미시적으로 나무만을 가르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토익 점수가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남들 앞에서 외국인 만나면 굉장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초 외국어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중에 하나로서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내용이, 그 문장이, 문법이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외국인한테 진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때는 꼭 영어, 이제 랭귀지, 언어가 아니어도 다양한 비언어적인 제스처나 표현이나 이런 거로 얼마든지 이게 소통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겁먹게 만드는 영어 교육이 아니라 외국인이 친숙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그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친숙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은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단어 하나를 외우고 오늘은 뭐 몇 개를 외웠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익숙하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4번 그림만 구경해도 좋으니 외국어 잡지나 원서와 친해지자. 어떻게든 자꾸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뭐 EBS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미국 드라마, 미드나 영드나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부분을 익숙하게, 비록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미드를 많이 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저건 어떤 의미겠구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사소통 능력 중에 기초 외국어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냥 거리낌 없이 가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짓발짓 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언어적인 능력이 더 플러스되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던가 가능하면 외국인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요. 이게 굉장히 친숙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영어라는 하나의 교과목을 통해서 이거는 어려운 거, 내가 꼭 뭐 점수를 높여야 되는, 이렇게 접근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직업기초 능력 중에 의사소통력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최근에 이제 직업기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생겼는데요. 그 학원의 공부를 통해서 과연 내 의사소통 능력이 키워졌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도 전략 보시면 실질적으로 읽을 거리를 한번 읽혀보는지, 그리고 이제 토의법, 소위 말하면서 집단을 구성해서 토의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남들 얘기를 잘 들어가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내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활동을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림이나 기호나 사진이나 많은 글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게 하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이런 부분은 그 글을 읽고 이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글을 쓸 수 있는가, 이런 숙련된 이런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대단한 거가 아니라요.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이제 한 페이지가 아니라 반 페이지 한번 써봐라. 오늘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났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있었던 일을 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그리고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는 어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점을 느꼈고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과 행동과 결과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자신의 있었던 일도 한번 쓰는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업기초 능력의 첫 번째 시간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리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